객관적인 전황을 보자면 이상이 러시아군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애써서 우크라이나군의 든지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크로우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꿋꿋이 버티고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우크라이나 군마저도 전황이 불리하다,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토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서방 국가라고 하면 역시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가고, 핵심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말할 텐데, 특히 영국과 독일을 필두로 해서 서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영토 요구라든지 아니면 도네츠크주를 지금 러시아군이 80%를 차지하고 서쪽으로 한 20% 정도가 남아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거를 마저 차지하고 대신에 밑에 있는 자포리자주라든지 헤르손주를 일부 내주겠다, 이런 딜을 요청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관되게 이 서방 국가들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안 된다, 푸틴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안 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러시아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런 흐름과 반대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계속 취하고 있죠. 푸틴의 영토 교환 전략이 유럽 안보와 나토의 대응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나요? 영토 교환 전략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더라도 일관되게 서유럽, 특히 독일은 러시아를 침략 국가로 규정하고, 유럽의 안보를 확보하려면 우크라이나가 굳건히 버텨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독일 쪽을 연구하는 학자랑 독일 내 분위기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그쪽 분위기를 전해들었는데, 독일의 상당히 뛰어난 지성인들도 푸틴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메르츠 총리가,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전에 영국이 해오던 역할을 오히려 요새는 독일이 하면서, 특히 메르츠 총리가 하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 탓인지 독일 학계도 상당히 러시아에게 비판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종의 산업이, 집에 가족이 공습이 있을 경우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만드는 그런 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때 공습을 가하는 주체는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러시아일 것이고, 그 정도로 러시아를 호전적인 국가, 그리고 언제든지 서방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그런 인식이 더 강화되는 추세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뿐만 아니라 굳건히 버텨줘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물신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독일이 최근 재무장과 발트 3국 파병을 선언했는데, 이것은 러시아를 자극하고 러시아를 의식한 움직임인가요? 사실 실상이든 허상이든 독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푸틴 대통령을 위험한 인물로 보는 그런 입장이고, 덩달아서 러시아 전체를 상당히 호전적인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방위 유산 속에서 독일이 국방비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트럼프가 독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메르츠 총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상당히 전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던 독일군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발트의 3국이라고 하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일 텐데, 제가 그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인지는 조금 가물가물한
한데 가장 그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가장 발트해 중에서 북쪽에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 안으로 독일 기갑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독일 기갑부대가 주둔을 하게 됐다, 기지를 만들고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도발로 보이겠죠. 독일에 대한 원초적인 적대감과 공포심이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고, 사실은 이 발트해 3국이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누고 있는 비수와 같은 형국일 텐데 그쪽에 독일 부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요. 칼리닝그라드라고 옛날 독일 이름은 퀘니스베르크죠.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영토가 됐고 오늘날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역외 영토라고 하죠. 러시아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래서 발트해 3국과 폴란드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인데 여기를 그 역외 영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서방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너머에 그 발트해 지역에 독일 기갑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상쇄된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쐐기와 같은 모양으로 러시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립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민감도가 더 올라가고 이제 사실입니다. 당장 독일의 기갑부대가 발트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거죠. 뭐 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호들갑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민감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민감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잘못 건드리면 거기가 이제 덧난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를 주시해야겠죠. 과거에도 그랬듯 결국 지정학적인 이유가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건가요? 그렇죠. 항상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발트해 지역의 자립권과 자율권, 독립성을 서방이 주장할 때 상당히 그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발트해 3국을 예뻐해서 그쪽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러시아를 공격하는 전초 단계로서 발트해 지역의 영향력을 키워왔고, 그런 식으로 그 발트해 지역의 주도권이라든지 아니면 패권을 서방에 넘겨주는 순간 러시아를 서방이 공격하는 통로로 항상 이용돼 왔다라는 역사적 경험에 따른 공포심, 위기감, 경계의식이 항상 작용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러시아 제국도 그렇고 소비에트 연방도 그렇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쪽 지역이 모스크바와는 껄끄러운 관계를 항상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서방의 공격을 막아볼 수 있는 어떤 길목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발트해 3국을 중시했던 것이죠. 사실은 뭐 발트해 3국은 국토 면적도 넓지 않고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경제적인 득실만 따지자면 러시아가 사활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쪽을 반드시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런 그 군사적인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항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폴란드가 젤렌스키에게 불만을 드러낸 이유가 역사적 감정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폴란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항상 모든 이웃 국가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지고 볶는 관계여서 껄끄러운 어떤 과거사가 있기 마련일 텐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서부 영토를 폴란드가 지배했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폴란드는 지배계급이었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인 지배자 내지는 지주의 밑에 종속된 농민, 소작농, 수탈당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역사적 과거가 있고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일방적인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나치 독일군이 와서 그쪽을 점령해서 3년 동안 점령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에게 부역하는 우크라이나 강경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치 부역자
세력들이고 오늘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런 세력을 일컬어서 파시스트 그리고 그 파시스트의 후예들이 오늘날 네오나치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인물은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서 소련과도 싸우고 폴란드와도 싸우고 뭐 이런 식의 인물이었는데 이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이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폴란드계 주민들을 학살했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 규모가 역사학자들은 10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그때 우크라이나에서 보따리를 싸들고 폴란드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폴란드와 당시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가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형제국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뼈 아픈 과거를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를 경원시해 왔는데 지금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오히려 그 정부 차원에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밀착 관계가 돼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제 폴란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으니까 러시아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근대 이후로 러시아와 항상 대립해왔던 그리고 러시아의 그 속국이 되기도 했었던 폴란드로서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쨌든 간에 현 상태에서는 서로 밀착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문제는 그 폴란드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2년에야 수십만 명 단위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들어와도 포용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3년, 4년 지속되면서 폴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항상 어느 나라든지 그 외부의 대량 난민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어쩐 이유인지 몰라도 폴란드에서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 젊은이들 가운데 일부라고 할까요? 그들이 폴란드에서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스테판 반데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인 나치 부역 세력이 폴란드인들을 대량 학살한 역사적인 비극이 있는데 만행을 자행했던 우크라이나 조직이 구체적인 그 명칭을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이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을 상징하는 깃발을 든다든지 아니면 그 구호를 외친다든지 그러니까 스테판 반데라 만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 만세 라고 하는 그런 폴란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그 행동을 하면서 콘서트장에 난입을 해서 큰 말썽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해 하던 폴란드 평범한 시민들이 드디어 그 화를 터뜨리면서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했고 그래서 폴란드 경찰들도 자국 내에서 이런 말썽을 저지르는 우크라이나 말하자면 네오나치 청년들의 행동을 발본색원하겠다. 그리고 뒤에 배후 조직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겠다. 이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밀착 관계와는 다른 흐름이 폴란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건에 주목을 했냐면요. 작년 늦 여름쯤에 아까 말씀드린 1943년, 1944년 우크라이나의 나치 부역 세력에게 목숨을 잃은 10만 명의 폴란드계 주민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그 폴란드 시민단체가 폴란드에 세웠었거든요. 폴란드 정부는 추모비 개막식에 미온적인 반응 내지는 별로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해묵인 역사적인 감정이 덧날까봐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폴란드 시민단체가 폴란드 국내 시민단체와 미국에 있는 재미 폴란드 공동체가 서로 연합을 해서 추모비를 개막을 했는데요. 최근에 누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추모비에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지라피티라고 하나요? 그 스프레이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 만세라고 하는 그런 낙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폴란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피가 끓을 일이죠.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반달리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러시아 측의 공작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세력이 벌이는
행동을 보면 이것은 러시아의 이간질이라든지 공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골수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한 행동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단순하지는 않고 뼈아픈 역사적인 과거가 있고, 만약에 이 두 나라 사이에 알력이 생긴다면 결국은 이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또 한 번 민족 감정이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국내 언론이 러시아를 과소평가하고 유럽의 전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전황은 우리가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이 러시아 군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전력이 상당히 약하다, 종이호랑이다, 이런 식의 기조로 보도를 해왔었고,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요. 일단 객관적인 전황을 보자면 사실은 2023년에 우크라이나가 한번 대대적인 반격을 가했었고, 그것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를 일부라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계속 거기서 버텼는데, 그것도 북한군이 개입하면서까지 러시아군이 공세를 취해서 다 밀어낸 상태죠. 그래서 2023년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인 주도권을 발휘한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수세에 있었고요. 2024년 올해 들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전략지가,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포크로우스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포크로우스크가 도네츠크주 맨 서쪽 부분에 있는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크라이나 군이 보급을 하는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물자가 간 다음에 거기서 사방팔방으로 분배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포크로우스크가 우크라이나 군 수중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 돈바스 전체 전선의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군이 2023년 이후로 계속 공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진 속도가 느렸던 까닭이 돈바스와 포크로우스크 지역에 정말로 치밀한 이 방어선이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2014년 이후로 전쟁이 벌어지기까지 한 7,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방어 쳐놓고 있었죠. 이런 방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전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방어선의 맨 마지막이 바로 포크로우스크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 뒤에, 즉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 세울 수 있는 방어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러시아군의 전진 속도가 아주 느렸었는데, 다음부터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쾌속으로 서쪽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가 하르키우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 하르키우가 바로 현재 방어선과 키우 수도 사이에 있는 제2의 도시입니다. 여기까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우크라이나군의 재앙 같은 상황일 텐데, 지금 포크로우스크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포크로우스크의 시가지에 절반 이상, 어떤 보도에 따르면 90% 이상이 지금 러시아군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애써서 우크라이나군의 선전기구라든지 아니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크로우스크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군이 꿋꿋이 버티고 있다고 말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우크라이나 군마저도 전황이 불리하다,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포크로우스크가 접전지가 된 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1년 동안의 소모전 끝에 러시아 군이 결국은 이 전략 요충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할 가능성이 지금 아주 커지고 있고요. 어떤 또 보도에 따르면
보면 러시아군이 이 포크로우스크 전투에서 승리를 선언한 시간이 머지않았다. 몇 주 안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하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뭐 보도하고 있긴 한데 보도의 그 빈도수라든지 아니면 비중이 상당히 그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게 의도일지 아니면은 다른 그 뉴스에 비해서 좀 중요성이 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크로우스크 전투의 중요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의 심도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 장기화와 경제 어려움 속에서 푸틴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러시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푸틴의 지지도가 한 70%, 80% 정도일 거예요. 한창 전쟁을 수행할 때는 90%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푸틴의 그 높은 지지도가 다 여론조작, 강압적인 통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러시아가 아주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는 아니고 당연히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러시아 정부가 꽉 틀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푸틴의 지지도가 예를 들면 50%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푸틴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왜 푸틴을 그렇게 지지하는가 했을 때 정말로 이것 자체도 얘기하려면 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을 때 그리고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의 통치자가 되죠. 대통령이 되는데 1991년부터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집권까지 이 10년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일단 공산주의 체제가 망가지고 그 자리에 그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이 체제 전환이란 것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연금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부지기 수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런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에서 올리가르키라고 하는 그 신흥 재벌이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경제적인까지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가르키가 이 정계까지도 농락을 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어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아시겠지만 민주주의가 영어로 데모크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말로는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러시아에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데르모크라티아란 말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말장난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모크라티아는 데르모크라티아다. 그러면 요 데르모란 말이 뭔가를 알아야 될 텐데 데르모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말로 영어로 하면 쉿이에요. 쉿. 우리말로 하면 배설물, 똥이란 얘기죠. 그래서 데모크라티아, 데르모크라티아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옐친 10년 동안에 진짜 힘들었던 춥고 배고프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그 10년을 떠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똥같은 체제라고 해서 이걸 민주주의를 이렇게 비꼬아서 불렀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 2000년에 집권한 푸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옐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일단 옐친은 늙고 병들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젊고 활기찼고요. 경제를 다시 되살려냈고 그리고 러시아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여서 미국과 서방에게 할 말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러시아의 시민들의 생활이 한결 나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또한 러시아의 전통적인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하도 이제 외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평균적인 러시아 사람들의 근본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착한 대통령보다는 좀 못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대통령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착한 대통령은 아니죠. 민주주의를 많이 파괴한 대통령이고 사회의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보다는 보수적인 분위기를 가져온 대통령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푸틴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푸틴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또 옐친 시대의 그런 혼란상, 난맥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푸틴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저 나라는 왜 푸틴과 같은 장기 집권 스트롱맨 아니면 독재 성향을 가진 정치가를 지지하는가 이해가 안 될 텐데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령 지금 전쟁을 하면서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된다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의식이 있고 교육을 많이 받고 국제적인 인식이 있는 그런 층에게는 푸틴이 별로 달가운 존재가 아니겠지만 가장 평균적인 러시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에게 가장 알맞은 통치자는 역시 푸틴이다. 그리고 푸틴이 일을 잘해왔다. 푸틴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푸틴이 없는 러시아를 생각해보니 겁난다. 끔찍하다. 옛날에 옐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요. 더더군다나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어쨌든 간에 푸틴이 전쟁에 이기고 있기 때문에요. 전쟁에 이기고 있는 대통령을 내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쟁에 지고 있거나 아주 전황이 불리하다고 하면은 말을 갈아탈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에 이기고 있고 전쟁의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둘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훗날 러시아는 푸틴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정말 이것도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한 가지 시나리오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러시아가 안정을 구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력한 통치자가 억압적인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해서 그것이 오래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계 구도가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집권한 정치가는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후계자를 키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만한 어떤 정치가로 뚜렷하게 주목받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주목받는 제2인자의 출현을 푸틴이 반가워할 거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5년이라든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푸틴도 인간인 이상 수명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나이가 벌써 이제 70대인데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겠죠. 몇 달 전에 전승기념일에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같은 차를 탔을 때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상황이 결국은 인간으로서 평생 아니면 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제를 올렸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생물학적인 수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수명이 다해서 푸틴이 정계에서 물러났을 때 후속 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푸틴 시절에 쌓아놨던 안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러시아의 질서를 가져온 대통령으로 자리매김 될 듯한데 오히려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모순을 오히려 가져와서 러시아의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떠난 대통령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이 전쟁으로 러시아가 많은 전사장자를 내면서 인구 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러시아의 인구 구조는 전쟁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률이 감소하고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대표적인 저출생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성장에 불리하게 계속 유지돼 왔다. 근데 이 전쟁이 거기에 하나의 어떤 보탬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전쟁 자체로 러시아의 인구 구조가 그전까지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러시아의 인구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인데 온갖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러시아의 출생률을 높이려고 국가 정책에 아주 매진을 해왔거든요. 근데 효과가 쏟은 노력에 비해서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건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도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후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가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 서방과 다른 가치관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그 러시아가 서방의 일원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써왔고 여러 차례 구애를 했었는데 서방 측의 냉랭한 대접을 받으면서 뭐 한 2007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는 그 서방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 등을 돌려가지고 서방과 다른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아주 강력하게 표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떨어지게 된다면 대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성들이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생존 전략으로 서방과 대립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정책의 여파로서 사회가 보수화되고요.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더 저하되기 마련인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여성들이 저출생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지 않는 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그 보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러시아 인구 구조의 꾸준한 하락의 전쟁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위가 떨어지면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력 단절이라고 하나요?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가지려고 하다가 일정한 어떤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게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은 경력 단절을 보상해주는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게 있을 텐데 사회가 보수화되면 그거 안 해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2,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나는 이제 사회에서 배제가 된다고 했을 때 안 가지려고 하겠죠. 러시아 엘리트층의 해외 이주는 심각한 상황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평균적인 러시아 시민들은 전쟁을 지지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푸틴의 결정에 그 별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었는데 하지만 교육받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세계 어디서든지 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해외로 많이 유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정말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주요한 두뇌들이 전쟁 때 많이 유출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전쟁이 벌어진 지가 4년이 됐는데요.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해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유출되었던 그 두뇌들을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일련의 입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나라 싫어서 떠난 놈들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나름대로 푸틴이라든지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이나 기분파로 행동하지는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고급 두뇌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러시아 두뇌들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최근 2025년 올해 러시아 정부의 일관된 그리고 상당히 지속적인 파격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잦은 전투로 러시아의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데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주 길게 설명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겠지만 짧게만 설명드리면요. 일단 전황이 러시아에게 상당히 유리한데 러시아 안에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또 하나 러시아의 전신격인 국가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 아니겠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고 70년 동안 패권 국가로 군림해온 국가인데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상당히 연속성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혁명으로 단절돼서 불연속성, 그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요. 소비에트 연방의 군대는 철저한 문민 통제를 받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러시아 제국이 무너질 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러시아 군대가 체제로부터 등을 돌려서 반체제 쪽에 가담했기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체제 세력이었던 볼셰비키당 내지는 러시아 공산당이 군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혁명에 성공해서 전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이 러시아 제국의 군대의 배반으로 무너졌으니 우리도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군대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련의 붉은 군대 아니겠습니까? 붉은 군대의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게 그런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전투력에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통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또 모방한 나라가 베트남, 그리고 또 중국, 북한이죠.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군부 쿠데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러시아 혁명 때부터 소비에트 연방 국가는 이 군대를 만들 때 절대로 쿠데타를 못 일으키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그 붉은 군대를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와 국가가 바로 러시아이고 오늘날 러시아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기본적으로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푸틴은 어쨌든 간에 유능한 스트롱맨이고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군대의 세력이 모반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의 역사라든지 이 기본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역사가기 때문에 들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소련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장군이 소련의 그 게오르기 주코프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코프 장군 정도가 아니고 가장 뛰어난 장군이고 가장 최고의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속 도청을 당했고요.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파악당하고 그런 그 전쟁 영웅이 하는 통화가 항상 정보기관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꼼꼼하게 군부를 통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있을 텐데 이 정보기관이 러시아 장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쿠데타를 모의한다. 그리고 또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뭐 프리고진 얘기라든지 뭐 이런 식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군부 쿠데타의 경험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 쿠데타가 가능하니 러시아 같은 쉽게 말하면 그 나사빠진 내지는 비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쿠데타 내지는 군부 쿠데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가 최근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군부 통제력을 잃어가지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곧 실격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식의 얘기가 진짜 많이 돌았는데 중국 전문가들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너무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를 제가 중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중국 전문가들의 판단에 동조하는 이유가 소련군의 구조하고 중국군의 구조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소련군이 그렇게 이 군부를 통제하는데 이 시진핑이 그 중국군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쿠데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중국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고 보죠. 물론 그 인간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특히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예측을 불허한다 내지는 도저히 그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러시아에서 현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가능성은 너무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 운석에 맞아 크게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린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런 거에 비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난에도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전쟁을 치러오면서 많은 사상자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군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정확히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가 얼마인가, 부상자 수가 얼마인가는 그 진실은 최소한 5년, 아니 10년 지나야지 아마 정확히 밝혀질 텐데요. 지금 추정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서방에서 70만 명, 100만 명 운운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과장인 듯하고, 하지만 추세라든지 간접적인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러시아 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전쟁이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인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그 전사자 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적지만 절대적으로는 러시아도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를 겪었다. 그리고 경제만 놓고 보자면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러시아 경제는 일종의 호황을 구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 거의 바닥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1년에 GDP 성장률이 4% 남짓 했었는데, 드디어 러시아도 이 전시 호황의 거품이 일정 정도 꺼지면서 2026년 러시아 GDP 성장률을 1% 내지 1.5%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어도 러시아의 중심지라고 할까,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중산층들이 상당히 소비 욕구를 발산하면서 경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지금 대도시에 있는 중산층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지갑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비 경제가 침체 쪽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아주 춥고 배고픈 상황에 돌입할까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지금까지 누려왔던 전시 호황은 이제는 사라진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러시아 정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일정한 압박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정부, 전쟁 지도부가 과연 전쟁의 고삐를 늦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큰 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조금만 더 참고 숨이 차지만 조금만 더 그 힘을 내가지고 더 바짝 달리면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또 하나, 푸틴의 의지일 텐데,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단지 땅 얼마 더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무력화해서,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빌붙거나 아니면 서방 측에 원조를 얻어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푸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생각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향후에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상대로 총을 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풀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20대, 30대, 40대 연령의 남성들의 인구 풀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러시아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소모전으로 지속되는 것도 사실 러시아군의 역량이 모자란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그런 식으로 소모전으로 전쟁을 치러야지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계속 말라가면서 결국 바닥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잔인한 전략이 일정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드디어 전시 호황도 끝나고 거품이 꺼지는 것도 분명하고 앞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지만,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 더 정확히 말하면 서방에 빌붙을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네오나치가 설쳐서 러시아의 적대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국가의 화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남는 장사다.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전쟁을 대가 얼버무리는 식으로 했다가는 이게 5년, 10년, 15년 뒤에 더 큰 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러시아에게 더 많은 인구 자원,
경제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바짝 조여가지고 전쟁을 계속 수행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화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수행한다고 보였을 때 이런 분석이 맞다고 하면은 2026년에 설령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도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근본적인 전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드론과 미사일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고 하는데 공격이 방어보다 유리한 시대가 온 것인가요? 이 드론이 전쟁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축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중에 뭐 역사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군사 전문가들이 결산을 할 때 드디어 그 전까지 드론이 쓰이게 했었는데 상당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다가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은 항공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포병전력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로 자리매김됐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 공격에 더 유리하냐 방어에 더 유리하냐는 제 지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훨씬 더 군사 전문가들이 나중에 전원 분석을 하면서 결론을 내겠지만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포크로스크 전투 시가전을 말씀드렸는데 2022년, 2023년에 지금 그 포크로스크 전투 못지않게 격렬한 시가전, 소모전이 벌어졌던 곳이 바흐무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바흐무트에서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서로 인력을 갈아넣으면서 정말로 격렬한 시가전, 소모전을 벌였는데 그때의 바흐무트 공방전하고요. 지금 포크로스크 공방전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포크로스크 전투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가전에서도 보병 전력보다는 드론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시가전조차도 이제는 알보병이 투입돼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드론으로 공격하고 드론으로 방어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전쟁에서도 2년 전에 벌어졌던 바흐무트 시가전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포크로스크 시가전하고 비교해봐서도 이 드론의 비중이 같은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이렇게 본다면 드론 전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전력이라든지 포병 전력 못지않게 중요한 전력이 되는 것이고 이런 그 드론 전력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비중으로 설정한 것인가를 아마 군사 전문가들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전원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밍고 미사일 같은 장거리 무기가 등장하면 전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우크라이나가 이 플라밍고 미사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 그 기술로 개발해냈다라고 하면서 그 전까지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서방이나 미국으로부터 좀 달라고 항상 요청해 오는 입장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 드디어 나왔고 이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해왔는데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그런 플라밍고 미사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전의 그 차원이었다. 성능이 되게 떨어지고 양상 단계에 있지 못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집적소라든지 정유 시설을 공격해서 성과를 보였는데 그때 동원했던 무기가 플라밍고 미사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계의 전황에서 놓고 보자면 설사 그 우크라이나가 말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자체 미사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 체인저는 되기 힘들다. 상당히 그 제한된 역할만을 할 뿐이고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그 미사일 전력이 정말로 고도화되고 있었고 예를 들면 오히려 그 미국과 서방의 미사일들을 성능 면에서 앞서는 미사일들이 계속 그 러시아가 개발해내고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데 더더욱더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듯 하고요. 설사 플라밍고 미사일로 러시아에게 타격을 가해도 훨씬 더 센 강도의 그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사실 남용장사가 아닌 셈이 돼버렸고요. 그런 면에서 이 게임 체인저가 지난 4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일종의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처럼 됐죠.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를 확보했고 이 게임 체인저를 전선에 투입하면은 전황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밍고 미사일도 그런 말뿐인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전쟁의 승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나요? 이 전황만 놓고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체급의 격차, 그리고 러시아군에 비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고전하고, 그러니까 인력이 축소가 되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오면서 사실 잘 버텼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잘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권투로 치자면 상대방의 펀치에 계속 잔펀치에 맞으면서 피로가 누적돼서 결국 이제 그로기 상태가 되고 다리가 풀려서 휘청이는 상태가 지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위해서 근근히 잘 버텨왔고 체급이 밀리면서도 투지 있게 맞서 싸워왔는데 결국은 당한다고 할까요? 지금 게임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타워를 던져야 될 그 순간이 머지않았다는 식의 그 암울한 분위기가 우크라이나에 조성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번 전 세계의 어떤 역학구도라든지 아니면 그 정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중기적인 승리가 장기적인 승리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었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 친러시아 정치 성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서부에 있는 반러시아 감정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극에 달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설사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친서방, 반러시아 그 정치 세력이 제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고 할까요? 더 그 철저하게 반러시아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황 자체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고 승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낙관적인 장밋빛 분위기에 젖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위축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위축되면 위축될수록 우크라이나에 있는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강경한 민족주의 세력이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그 난관을 푸틴이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 저로서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뾰족한 수가 있는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물자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 보상은 거의 받지 못했다는데 푸틴의 숨은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뭐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북한에 관한 어떤 속 시원한 답변을 해줄 만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주시면 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쿠르스크 전선에 자국의 그 병사들을 보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든 간에 전략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큰 원조를 했고, 이 측면을 뭐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국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을 때요, 북한이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자를 러시아에게서 많이 얻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드러난 것이 뭐 그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 국제정세,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면에서도 대번에 드러나는 게 이번에 그 경주에서 열린 아페크에 참석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주선하려고 계속 추파를 던졌는데, 예전 같으면 북한이 얼씨구나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냉랭한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결국 못 이기는 채 하고 그 자리에 임했을 텐데 단호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국은 이 속에는 손길을 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원조라든지 아니면 지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보였다고 보이고요. 그만큼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이고, 러시아로서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뭐 고맙다, 그 다음에 반갑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에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과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요.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하고도 상대해야 하고 일본과도 상대해야 되고 미국과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요 나라들이 다 북한과 연결돼 있거든요.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이 러시아가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과 밀당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만 놓고 보면 이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서로 윈윈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외교적, 군사적 이득은 무엇인가요? 군사적인 측면만 놓고 보자면요. 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투병력으로 북한군이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군이 쿠르스크 주, 그러니까 러시아의 쿠르스크 주가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데 요 맞닿아 있는 그 접경지대에서 경비병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도 상당히 제한된 전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총동원령을 내려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동원령으로 하고요. 그리고 징집된 군인들은 이 보조병과라든지 후방에서 근무하고 계약병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 싸우는 그런 계약병을 주로 전투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숫자가 무한정이 아닙니다.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그 넓은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병력이 제한되니까 허덕이기 마련인데 그때 그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을 경제병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쪽에 있는 병력을 그 더 중요한 전선, 돈바스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남쪽 전선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돈바스 지역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이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물적 피해가 있었는데 그 물적 피해를 복구하는 인력으로 북한군의 공병부대 내지는 노무부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로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군인이 부족한데 그런 부족 부분을 메우는데 북한군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군을 전투병력으로 쓰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돈바스 전선을 투입할 가능성은 없는데 보조병력으로 북한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이것은 모두 군사적인 그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로서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간접적인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인 성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키운다고 했을 때 패가 많아야 되는데 이 카드가 많아야 되는데 카드 역할을 바로 북한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진영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인데 북한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지금 상태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주 밀착 관계가 됐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북한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더 밀착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중국과 거래를 할 때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협상을 하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몸이 달아 있는 상태일 텐데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가 북한의 김정은을 다독여가지고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 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와 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그만큼 김정은과 한 그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푸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푸틴이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러시아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이 해가 되지 않고요.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달가워하지 않고 군사 동맹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좀 총력을 다하고 있을 텐데 푸틴 대통령은 너희들이 걱정하는 대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 러시아에게 많은 것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쥐게 됨으로써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미국,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거든요. 상당히 고난도의 외교 수를 지금 푸틴이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행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의 외교 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반도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요 그 세 나라의 관계, 그리고 더 크게는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냥 그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전체의 어떤 그림과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극 항로거든요. 북극 항로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대한민국도 참여해서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또 한번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전통적인 그 물류의 유라시아 대륙의 그 물류 경로가 유럽에서 지중해, 수에즈운하, 페르시아만, 인도양,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요 극동으로 오는 요 루트인데, 기후 온난화로 북극의 기후가 바뀌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은 시간도 30% 아낄 수 있고요. 물류 비용도 30%를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세기 중후엽의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북극 항로일 텐데, 여기를 누가 선점하고 얼마나 많이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20세기 중후엽의 경제 패권이 바뀔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북극 항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 어떤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북극 항로 개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러시아고 가장 많은 국토 접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사활을 걸고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요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장애물 부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발을 매개로 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그 상호 증진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거기서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게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외교적인 오판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미국과 일본에게 올인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을 했는데, 그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한 그런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푸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버린 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 그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다시 한번 우호 관계를 도모할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 하지만 이런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우호 관계를 먼저 깨트린 것은 대한민국, 너희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윤석열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가시적인 움직임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뭐 없진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바라는 만큼 적극적으로 그런 광폭 행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푸틴 대통령과 그 외교 측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 속에서 거기다가 또 북한이라고 하는 어깃장이 작용하면서 더더욱 러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관계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극 항로 개발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아니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했으니 우리가 러시아에게 뭐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 아예 등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북한과 친한 나라를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참 동북아시아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고 민감한 지역이 돼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동북아시아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과의 그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멀리하기보다는 러시아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틴이 어떻게 보면 교활한 것이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도 좌지우지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딜레마죠.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상당히 밀착 관계에 있다. 그런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없고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내야 한다.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낼수록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북한과 러시아가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우리가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그 점을 인식하고 요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외교전을 우리가 추적해야 될까, 계속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역사이고요. 역사학자인데 유럽 현대사, 특히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제가 그 임기가 다해가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영역에 속했던 지역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있거든요.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인데 여기에 학회장을 1년 동안 맡았고요. 지금 임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글쎄요, 어떻게 상당히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저로서도 신나는 일일 텐데, 끝맺음의 말을 한다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가운 존재는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 선입견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러시아가 현대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세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국가였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일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체제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대에 거부할 수 없는 주된 흐름일 텐데, 다극 체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다극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러시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맺는 관계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칠 것인데,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우리의 생존 전략이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니면 과거의 관성에 이끌려서 러시아는 저런 나라다, 뭐 이상한 나라다, 아니면 웃기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의 세계인식에 크나큰 일종의 버그라고 할까요? 교란 요소로 다가와서 우리가 이 험난한 21세기 중후역의 그 동북아시아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러시아를 우리가 파악하자. 그래야지 우리의 그 앞날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